자, 이번에는 여론조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 자, 배치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그리고 양배치도사님으로 이름 지어드린 양지열 변호사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예비 경선 지금 거의 종반전인데 네. 치열하게 진행됐습니다. 뭐 대선 후보 지지율 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8명 범여권 후보 지금 치열하게 이제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 이 지지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SY가 TBS 의뢰를 받아서 2일 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누가 차기 대선 범여권 후보로 적합하다고 보는지 물어봤는데 이재명 32.1%, 이낙연 12.9%, 정세균 6.5%, 추미애 6.4%, 박용진 4.4%, 김두관 1.9, 최문순 1.5, 양승조 1.3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니까 네. 3위 정세균 후보, 추미애 후보 거의 비슷하죠. 6. 그 위로 이제 더블 스코어로 올라가네 보니까 예. 2배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흐름은 어떻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많이 질문을 받고 공격을 받고 있는 인물이 예. 근데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여전히 우뚝 서 있는 그렇죠.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뭐 예. 심각한 타격을 받지 않았는데 예. 최근 또 바지 논란도 있었죠. 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바지 논란 이 발언 때문에 좀 점수 깎이는 거 있지 않을까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재명 지사의 뭐 전략적인 판단이겠죠. 그 부분 이제 바지 논란이 전략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생각보다 이 지사가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다라는 평이 중론으로 보입니다. 계속 수세적이었다. 그러니까 그랬는데. 수세적이기도 하고 예. 굉장히 세게 맞받아칠 만도 한데 예. 이재명 지사의 과거 모습 이제 처음에 이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을 때 이른바 사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예. 굉장히 뭐 어찌 보면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는 그런 면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8대1로 당하면서도 이른바 당하면서도 그렇게 세게 나오는 모습은 점점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네. 돌발 발언으로 바지 발언 나온 것 정도 외에는 네.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바지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그 얘기는 이해 못할 바도 아닌 거거든요. 2018년에 정말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그야말로 엉뚱한 신체 검사까지 받았던 일이기 때문에 너희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반면으로 지금은 이르기 때문에 세게 나오면 그게 오히려 더 실수 패착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지사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는 1위를 달리고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하고 양강구도니까 중도층이나 2030 MZ세대를 생각한다면 좀 더 자기는 보폭이 넓게 좀 더 유연하게 그런 이제 전략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지를 한 번 더 내려야 되는 얘기 또 이른바 나훈아 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오래전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아나 곤란하다 이렇게 좀 화를 내는 그런 반응으로도 인식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박용진 후보는 뭐 기본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하긴 했지만 왜 말 바꾸냐. 말 바꾸기도 시비 올랐었고 또 이낙연 후보의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지역주의를 조장한다. 안동을 방문했을 때 그 이야기도 했고 정세균 후보가 사실 압권이죠. 형수 욕설 이야기도 하고 아니 여배우와 스캔들 있지 않냐. 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바지 한 번 더 내려야 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저런 얘기들이 이제 민주당 예비 경선 과정에서 나왔다는 게 일종의 백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선 가서 나오는 것보다는 뭐 박용진 후보 말 맞다나 본선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정말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지 않으면 뭐 다른 데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아무리 뭐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뽑는 과정에서 요란했다고 할지라도 또 잊혀지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또 꺼내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지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과정에서 늘 그렇듯이 경선 과정에서의 자잘한 상처들이 이후에 팀을 원팀으로 끌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장애가 될 것이냐 이 문제가 남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TV 토론에도 보면 자, 우리 뭐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추미애 후보만은
안 그런 것 같아 보니까요. 네. 이재명 지사한테 힘을 실어주는 발언 여러 차례 했어요 보니까. 어제는 약간 다른 것 네, 같고. 살짝 또 태도를 예. 바꾼 이유가 예. 이 이재명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예. 그런 이유가 몇 가지 증거 정황이 있거든요. 예. 첫 번째로는 경선 일정도 그대로 가자. 그렇죠. 예, 또 예.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자.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이것도 힘을 실어줬고 또 1차 토론회 때를 보면 다들 기본소득 좀 비판적이었는데 추미애 후보만 기본소득 좋다. 예. 왜 그러느냐 좋은 아이디어 살려가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친문 강성 지지층에서 이재명 후보에 힘 실어줄 거면 우린 이낙연 후보 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런 반응이 나왔다 그래요. 이건 좀 밑바닥 민심인데 예. 경선이니까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다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 전 장관도 뜨끔할 수가 있는 거죠. 본인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이제 친문 강성 지지층 그래서 예. 추 다르크, 예, 추 예. 장군 이렇게까지 부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비판을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면 너무 이게 뜨끔하니까 예. 조금 이제 그 이후 토론회부터는 이재명 지사를 좀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는 질문도 하고 있는 그런 좀 태도 전환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또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태도 전환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럴 정도의 생각이었다면 추 장관이 아시다시피 그런 어떤 뭐 노림수 이것저것 재고 이렇게 따지고 이런 스타일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추다르크 추장군이라는 말도 나온 건데 예. 그러니까 이른바 눈치 봐가면서 뭐를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편은 별로 아니고 예.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나온 얘기에서 그래도 이거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돼서 어느 정도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약점으로 거론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강성 지지층들이 싫어하는 분들도 있다. 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만큼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은 게 예. 아마도 인지상정이 아닌가 양재일 변호사 싶습니다만.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요? 저는 그냥 뭐 두리뭉실해서 별로 예.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예. 이 지사도 그게 약점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어쨌든 추미애 지금 후보가 추미애 전 장관이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준다라고 한다라면 전체 구도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그래서 그 역할을 오히려 본인이 만약에 가정이죠 이제는 만약에 그 어떤 갈등을 봉합하는 걸 스스로 자임하겠다라고 나섰다고 한다면 너무 눈에 띄는 형태는 좀 잠깐 자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는 있겠죠. 예. 태도 변환이라기보다는. 자 방금 이제 뭐 지지층 말씀하셨는데 친문 지지층도 있고 그러면 이 후보 이런 지지층들의 그 후보 선호도는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 이재명 전선이나 연대가 효과적일까 그러면 파괴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호남에서 누가 단일화를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고는 단일화인데 네. 호남에서 정세균이든 이낙연의 지지율이 급상승한다. 이렇다면 이제 파괴력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는 49.4% 약 절반 가까이 예. 지지하는 후보가 이재명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50.2%가 이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후보들이 이제 7명의 후보죠. 다른 후보들이 예. 이 지사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그냥 공략하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지지율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좀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효과적인 전략. 예, 반 이재명 한다고 해서 그 지지율이 공격을 하는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 후보들 아직까지 지지율이 연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을 해야 나한테로 지지율이 올까 이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공격도 공격이고 뭐 그런 그 연대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뭐 이런 전략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단일화 얘기를 하시면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정세균 후보하고 이광재 후보가 단일화를 했고 근데 그 효과를 생각보다 보지 못했다라는 분석 아니겠습니까? 남은 건 이제 정세균 후보 그럼 이낙연 후보가 혹시 단일화할까? 아까 이낙연 후보께서는 아니다 그런 얘기 전에 나눈 적이 없다. 그 얘기가 나온 게 이낙연 후보가 이제 대선 그 발표를 할 때 비대면 발표를 하실 때 정세균 후보가 또 그 자리에 계셨거든요. 아니 저길 왜 가셨을까? 본인이 출마하는 자리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물론 이제 뭐 마지막에 가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겠다라고 한다라면 늘 그렇지만 어느 선거에서나 단일화 얘기는 빼지지 않고 나오죠. 그냥 고정 메뉴입니다. 근데 지금으로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게
일단 이 결국에는 대선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당내에서 치러지더라도 일종의 수평적이라도 정권 교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성격의 당으로 가진 않더라고 할지라도 뭔가 이 현재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부분들을 찾아가면서 옮겨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당으로 아예 갈 것이냐 아니면 당내에서도 수평 이동을 할 것이냐 이건데 정종 총리랑 이낙연 두 분 다 전 총리잖아요. 지금으로 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민주당에서 중도까지 고민하는 지지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차별화를 못 찾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두 분 다 제가 전 총리 출신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서도 연속성은 있는데 오히려 정통성은 더 강한데 그럼 다른 게 뭐지? 다른 거를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걸 부각을 못 시키시니까 이게 지지율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총총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이낙연 총리, 정세균 총리 재미없는 그 이름 붙이기 좀 하지 마요. 방해하지 마요. 아니 그래요. 좀 누가 좀 기억에 남고 따라해야 이름 붙이기가 효과가 있지. 아니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그래요? 참. 아니 근데 저는 단일화 총총. 저는 단일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왜냐하면 지금은 예비 경선이지만 본 경선에 가서 9월 초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본선 후보가 선출되는데 아니 8월까지도 이 국면이 안 바뀌면 이낙연, 정세균 두 후보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 분은 이제 차기가 아니라 차차기에 이낙연, 정세균 연결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두 후보 간에는 이대로 가면 어차피 우리가 안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단일화하자. 저는 그 논의가 있고 단일화될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가 됐을 때 호남이 한 후보 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나눠져 있는데 그리고 두 후보 중에서 적어도 한 명으로 단일화가 돼야 그만큼 파괴력이 또 커질 수 있고 박용진이나 또 다른 후보와의 또 연대나 추가 단일화도 예상할 수 있고 그래야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겨냥해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이정 또는 정이 이 단일화가 8월 중순에는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후보께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두 분이 이제 식사 만남 가졌을 때 이 얘기 이런 얘기 절대 안 했다. 하지만 뭐 어쨌든 눈빛으로 이신전심으로 추후해 보자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럼요. 눈빛은 촉촉해지죠. 텔레파시를 주고받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있겠다. 알겠습니다. 윤 전 총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 얘기 좀 해보시죠. 민생 투어 시작했는데 최근 지지율 어떻습니까? 앞서 소개해드렸던 조사와 같은 조사 결과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전체 지지율은 31.4%로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볼 부분은 지역 투어를 하는데 대체로 그러면 물론 이제 앞으로 더 지역에 어떤 지지율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특정 지역에 쏠려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 전 총장의 뭐 충청 대망론이나 그다음에 영남 이 결집론이 있다면 더 결집을 할 텐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서울, 뭐 경기, 인천, 충청, 이 TK, PK 다 30% 됩니다. 그런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본인은 외연 더 확장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외연 확장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딜까? 호남입니다. 광주 전라인데 광주 전라에서 이 같은 조사 기관의 조사에서 한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30% 육박했거든요. 근데 이번 조사에서는 15.5%로 더 꼬꾸라졌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때문일까요? 나보수, 나는 보수다. 터더더 보수다. 그다음에 점령군 이야기하고 또 이 탈원전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보수 색깔이 강해진 거 아니야. 이러면 사실은 이른바 윤 전 총장이 기대하는 외연 확장은 오히려 이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힘 입당을 외연 확장성 때문에 미뤄왔는데 그게 과연 맞는 방법이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죠. 호남만 지지율이 떨어진 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호남만 떨어졌다부터 저는 이제 외연 확장이 안 된 이유라는 거죠.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처음 정치 참여 선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비판이 쏠렸던 중에 하나가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는데 공격하는 거 위주였지 않느냐. 정부 비판에 오히려 목소리를 더 많이 높였었거든요. 첫 행보라고 나왔는데 가장 먼저 내세운 거 그리고 본인이 검찰총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도 이게 크게 작용을 했다고 하는 게 탈원전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 비판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서 서울대에 본인이 이제 그 탈원전 정책과 동조할 만한 교수분을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원자력 탈원전에 원래 반대했던 분이니까 아니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게다가 또 민감한 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같은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특히 이제 아까 이제 호남 쪽 얘기를 했는데 거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게 좀 생계를 다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충격이 오는 일인데 이게 뭐 괜찮은 거 아닌 식으로 일본과 잘 풀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연 확장이 되는 게 아니라 얘기를 꺼내고 행보를 보인 게 오히려 줄어드는 역할을 해버린 거죠. 조금 전에 이제 배 수장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보수가 확실하다는 게 오히려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더 늘어나기가 어려운 상황을 만든 거죠. 그 이 점은 어떻습니까? 그 윤 전 총장 그 이제 엑스파일이요. 네네. 이게 보면은 엑스파일도 그렇고 최근에 그 출마 선언 이후에 그 장모가 법정 구속됐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김건희 씨가 스스로 해명은 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이제 판을 키우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좀 그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주지 않았을까요? 그럼요. 그럼 결국 이제 중도층이나 만 18세 이상 MZ 세대가 볼 때는 명쾌하게 좀 해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거죠. 윤 전 총장이 그동안 확장성을 가져왔던 것은 주로 이제 반문 정서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고 또 중도층과 MZ 세대도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건 이런 부분일 거예요. 장모 이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있었던 일도 법정 구속이 된 거라면 2012년에 결혼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부분을 알고 있었을까 몰랐을까 사위가 검사인데 또 하나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도 그는 저는 예명 논란은 적절치 못하다고 봅니다. 그는 또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고 부정확한 내용이라면 그것도 가심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거죠. 유력 대선 후보의 배우자도 중요합니다. 가족관계도. 그렇다면 배우자 김건희 씨가 몇몇 재산 형성에 있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명쾌하게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설명을 필요로 하는 중도층과 MZ세대에게는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좀 보니까 또 국민대에서 그 논문과 관련된 검증 들어갔던데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날씨같이 이게 뭐가 비가 오는 건 아닌데 습도도 높고 어디는 빗방울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사람이 좀 지치잖아요. 이게 한두 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좀 선을 명확하게 그을 수도 있고 윤 전 총장 얘기 장모 구속되는데도 법에 예의 없다 이런 정도로 나가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윤 전 총장의 이미지랑 맞아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딱 명확하구나. 근데 장모와 관련된 또 이 대검에서 재수사 한다는 것도 뉴스가 나오지. 또 얘기하신 것처럼 부인과 관련된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명 논란 이런 건 그냥 차치하더라도 이걸 저런 얘기를 왜 했을까 싶은 얘기가 그러니까 이게 나온 것보다도 이게 뭔가 메시지 관리도 좀 안 되고 있고 뭔가 전문적인 정치 준비가 안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논문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막 몸이 이게 좀 무거워지기 젖어드는 느낌이 들어갈까요? 그거를 어떻게 가뿐하게 다시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일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배치도사님과 양배치도사님 이거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요즘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럼요. 전화 받으시면 혹시 02로 시작한다고 하는 저는 아직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답변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험 답안 하나 주시면 좋겠다고 좀 바깥에 박 PD가 물어보러 가는데요. 구주군하고 황보선, 출발 새 아침, 황출세 뭐든 연관되는 건 다 이야기해야죠. 알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께서는 뭐 저도 전화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긴 합니다만 출발새 아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선출이라고 저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지금 가뜩 선거 얘기 많이 하고 선출. 뽑아주십시오. 선출. 선출. 알겠습니다. 꼭 찍어주세요. 자, 어쨌든 뭐 지금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고 있는데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동접자 수가 확 늘어났다. 지금 박 PD가 얘기하니까 두 분 덕분에 청취율도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이것도 우리 좀 말씀 나눠야 되는데 거리두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확진자 수가 지금 뭐 어제 오늘 뭐 1,000명 넘었고 어제는 1,200명대 오늘 1,000명 오늘도 1,200명 될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거리두기 완화 뭐라고 합니까? 국민 여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하지 말라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완화하지 말자.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2일날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주 연장, 1주 그대로
기존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보는 데 대해서 부족하다, 더 연장해야 된다가 71.6%로 압도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기 인식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지금 20대 30대 확진자가 많고 또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지금 1,000명 이상 넘었거든요. 지금 마음속에 우리 아주 심각하게 이 경계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최고 단계 격상 얘기 나오는데 양진 변호사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1,000명대가 넘게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4단계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고 4단계 격상하게 되면 그냥 글자 그대로 사회생활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사람 이상 만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주 앉아서 밥 먹는 거 말고는 하지 말라는 얘기이고요. 저도 어제도 밤늦게 좀 지하철을 탈 그런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너무 자유롭게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계속 전화기를 붙잡고 얘기를 하신 바람에 앉아있다고 불안해서 자리를 떴어요. 결국에는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섭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느슨해진 분도 있고 근데 이제 수도권만 강화한다고만 될 일은 아닌 게 그런 얘기들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게 서울에서 이러고 있는데 휴양지 가면 빈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휴양지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코로나19 최근에 확산세를 보면 지역으로 원정 가서 술 드시는 분들.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이상한 데를 막 다들 수도권에서 꽉 옥죄니까 여기저기로 막 빠져나가셔서 공원에 나가서 술 마시고 지역으로 그게 자유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질병을 부르는 거거든요. 조금만 같이 저희가 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만 같이 참아주셔서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불이 나면 초기 진화를 해야 되는데 큰 이제 주요 그 불주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보면 2030, 20대가 특히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 자제도 필요하지만 빨리 그 접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선별 진료소를 또 확대하라는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침도 있었고 일단 백신 접종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이스라엘에서 이제 백신 수합으로 화이자 들여왔고 이제 더 이제 수급이 좋아질 테니까 더 빨리 접종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두 분은 그나저나 언제 접종하십니까? 자꾸 밀리는 거 아닙니까? 뭐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워낙 얌전하게 다녀서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입니다. 지금도. 알겠습니다. 마스크가 최고의 방역이다. 는 결론과 함께 오늘 이제 여론 분석 마치겠습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